세계 경제 체제가 되지 않으면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 참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국제 부흥 개발 은행입니다. 인터내셔널 뱅크, 이 B는 이제 뱅크란 뜻이죠. 리컨스트럭션, 재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의 참화 속에 남게 되죠. 그러니까 재건해야 돼. 개발, 디벨롭먼트, 국제 부흥 개발 은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ITO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원래는 이 ITO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름도 이게 비슷하죠. World Trade Organization. 근데 이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은 1995년에 한참 뒤에나 만들어지게 돼. 예, 이미 그 1947년, 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게 WTO 비슷한 것. 국제무역. 근데 이것이 이제 무산되어 버렸어요. 미국이 불참하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쯤이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국제 정치적으로 뭐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때니까 미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축소돼 가지고 가트라는 임시적이고 사무국적 체제의 통상 관리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체제이고요. 이 세 가지 기구가 이제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 하면은 이거 세 가지야. 뭐 부동산 문제나 실업 문제, 마이에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통화 화폐 문제, 그 다음에 은행, 그리고 국제 거래, 무역 관련.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가트는 이제 ITO를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 그 불참. 이제 미국 상원이 이때 이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겠다.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는데 미 연방 헌법상 국제 조약을 체결하려면 미 상원에 비준이 있어야 돼요. 미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비준해야 돼. 그런데 미 상원이 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때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관행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면은 미국 국내 여러 산업이랄지 뭐 지역구를 대변하니까 국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자세하게 따지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불리하면은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별 협조를 안 해. 그래서 좀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요즘 그 파리 기후협약 체제, 기후협약 체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체제입니다. 70년대, 80년대서부터 시작한 뭐 최근에는 도쿄 협약, 그 이전에 그 브라질 리오 환경에 의해서 체결한 환경협약, 최근에는 이제 파리 협약까지 파리 기후협약까지. 그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역할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죠. 실제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도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협약 당사국도 아니고요. 또 해양법 협약 당사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협조 안 하는 그런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그 외교관이나 뭐 이런 자들은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비협조적일 수 있고 특히 상원 같은 정치기관은 더더욱 그 국내의 어떤 이익을 고려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트로 시작했다가 한참 역사적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1995년도에로서야 WTO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무역이라는 작은 사회 현상이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법은 그냥 여러 차원의 것이다. 국제통상법적 차원, 국내 규제적 차원 뭐 이런 것인데요. 또 이제 국제거래법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그러니까 이 WTO라는 건 뭐냐면 가트 WTO는 국제무역 관련한 공법 체제입니다.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려면 이제 요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국제거래와 관련해서 공법적 영역의 법인데요. 국제통상법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A국과 B국이 국가는 뭐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뭐 항상 자국 경제, 기업 이런 것들을 진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UN 국가 의무 목록이 있어요.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UN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공교육 체제를 정비해서 국민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국민에게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유지하고, 또 국방을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거인데, 뭐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든 정부 국가라는 것은 법을 통해서 말하죠. B국도 통상 관련한 여러 가지 법, 규범을 제정하고 집행할 겁니다. 이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WTO, 갓 WTO 체제의 쉽게 얘기해서 역할이자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과 WTO는 공법적 성격의 것이고, 그러니까 국제무역, 소위 그 세계 시장의 법치주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은 제국주의 같은 전쟁도 없겠죠. 법에 의해서 나라들이 WTO에 복종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WTO, 갓 WTO를 세계 경제 헌법 체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제경제, 세계경제는 여러 현상들이 있죠. 아까 IMF, IBRD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물 경제 영역, 무역 영역입니다. 이 무역 영역인데 그러한 무역 영역, 세계 경제에 있어서 국가들이 준수해야 될 여러 법들이 여기 WTO에 있다. 헌법이라는 건 뭐예요?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 정부가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관련해서 준수해야 될 법이 A국도 준수해야 되고 WTO 회원국이 다 준수해야 돼. 그리고 이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WTO 회원국입니다. 전 세계에 200개국, 200여 개국 정도의 국가가 있는데 WTO 회원국은 지금 뭐 거의 200개국 가까워. 제가 뭐 10몇 년 전만 해도 150개국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WTO 회원국이고 이런 나라들은 자국법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WTO 협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국제통상법입니다. 제가 또 하나 지금 개설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국제거래법하고 국제통상.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까 그 폴솜 교수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변호사들이 신의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기업이죠. 소비자들은 뭐 법률 문제가 별로 있나요? 집 사고 팔고 할 때 조금 뭐 사기를 당한다 할지 해서 부동산 관련한 소송한다 할지 주로 이 변호사들을 많이 이용하는 자들은 이제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무역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그 공법이든 사법이든 그냥 통일적으로 해서 이게 실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통상법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폴섬이고요. 그 스미토프 교수님 같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무역 관련해서 기업이 닥치는 법 문제를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둘 모두 일리가 있어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폴섬 교수 얘기가 올 수 있고, 사실 그 공법과 사법은 그 원리가 많이 다릅니다. 개념법으로 비판 받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원리가 다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또 현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규는 공법하고 사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국제거래법의 법원. 우리가 법 공부하면 꼭 나오는 말이 법원이죠. 첫머리에 나오는 게 법원이요. 법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한자가 다르죠.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 한자는 그 재판소를 얘기합니다. 법원. 재판소. 한자가 달라요. 이 법원은 법의 연원. 법이 어디서 기원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법의 존재 형식,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죠. 이게 한자로 쓰니까 너무 어려우나요? find law. 서양 사람들 웹사이트 제목 중에 find law라는 법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법을 발견해야죠. 어디 법이 있느냐?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해석하고 적용 집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법을 발견해야 돼. 법을 발견하려면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존재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다. 그게 어떤 형식이냐? 그게 법의 존재 형식 문제고 법의 연호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CISG 얘기하고 인코텀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제거래법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법이 어디에 있는지. CISG는 다자조약이 있더라.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규범이 있고 상인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더라. 국제통상법을 하려면 이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재판관이라면은 CISG를 적용하고 이걸 발견해야 적용할 거 아니에요. 또 당사자들 FOB 조건을 사용했는데 인코텀즈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FOB 조건이 뭔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법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법의 존재를 찾아야 돼. 이게 이걸 형식적으로 분류해놔. 자,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조약도 있고요. 조약에는 뭐 CISG도 있고 국제리스협약도 있고 뭐 동盟조약 있고 국제관습법, 불문법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국제란 말이 붙은 국제거래법이지만 국내 상법이랄지 아까 얘기한 섭외사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통일사법이 없으면 중거법, 국제사법을 보고 중거법을 찾아야 되고, 뭐 독일의 국내법, 미국의 UCC, UCC는 미국의 통일상법제니까 미국 국내법이죠. 이런 것들이 국제거래에서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국제거래법 법원 중에 국내법을 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통일규칙, 이게 아인코텀즈 얘기했지만, UCP 얘기했지만, 국제상업회, 대표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여러 자치규범들, 규칙들을 통일규칙이라고 하고, 이 굉장히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법원에 관련한 얘기예요. 상임법, 렉스 머케토리아, 뭐 설명됐죠. 올드 렉스 머케토리아, 뉴 렉스 머케토리아가 있다. 그래서 이 상임법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관습법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뉴 렉스 머케토리아는 이런 CISG나 뭐 이런 뜻이 그 어떤 그 국제 조약 형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 국제 거래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전형계약.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 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매매계약이죠. 거래나 경제 얘기했을 때는 사고 파는 거, 매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거래법 이번 학기에 그 오랜 기간, 오랜 그 여러 시간을 들여서 이 국제 물품 매매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건 동산이라고 그랬죠. 국제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할 수 있는데, 국제 물품 매매, 이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국제거래에서의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법 규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가 무엇인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 쭉 쓰여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국제성 관련해서 CISG 적용 범위. CISG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제성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매도인과 매수인 기업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국적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대 그룹 기업 간의 거래지만 국제 물품 매매일 수가 있어요. 국제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미국 영업소하고 현대 본사, 한국에 있는 본사하고 거래를 했다. 국내 거래가 아닙니다. 국제 거래. 그래서 이 국제성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성이 있는 물품 매매만 CISG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국내 상법이 아니고 CISG가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물품 매매에 관련한 규범, 이것이 CISG고 운시트랄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사법이 하나 대표적인 통일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6년 12월 만들어진 것이 UN 국제거래위원회예요.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우리가 줄여서 운시트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 거래는 뭐 운송이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국제 거래니까 장거리 운송이 요구됩니다. 국내 물품 매매하고는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국제 운송 법제가 발생하게 돼요. 국제 운송 법제가 형성되게 돼요.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그 관련된 법. 물론 이 국제 운송 법제는 운송 계약,
계약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 문제입니다. 사법적 문제를 다룬 체제예요. 그래서 아까 갑기업과 을기업 간에 적용되는 사법적 영역 국제거래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CISG 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CISG가 있고요. 매도인이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해상 운송을 이용한 선박을 이용하면 해상 운송 계약, 비행기를 이용하면 항공 운송 계약, 육지를 이용하면 뭐 도로 운송, 뭐 철도 운송 계약을 체결할 텐데 또 근자에는 이 여러 운송 방식이 결합된 복합 운송 계약이 체결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한 국제 협약이 있고 그런 협약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거리예요. 자, 보면은 복합 운송 있죠. 또 보험, 보험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장거리 운송을 수반하니까 국내 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이 멸실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적죠. 근데 이게 장거리 운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이 파손되거나 멸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때도 막 지금 뭐 창문이 흔들리고 뭐 태풍이 온다 그래요. 이거 바다라는 데가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뭐 뭡니까 그 영화도 있죠. 뭐 타이타닉호의 최후인가요? 세월호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 상징적 사건이 돼버렸는데 세월호 바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거리 운송에 내재 있는 그러한 위험들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많이 이용됩니다. 해상 보험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국제 물품 매매에 관련한 부분이 워낙 방서 그 부분을 하고 뭐 운송이나 보험 문제까지도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지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뭐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위험 관련해서 대금 지급 이제 국제 거래니까 국내 법상 용어는 대금의 지급이죠. 계약부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외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제란 말이 되게 현실적인 대금 결제. 국제 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 대금 결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까 그 통화 위험, 신용 위험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문제들이 국제 거래법 중에서 이제 실체법적 영역이고 국제 거래를 했지만은 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했지만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또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소송, 국제 상사 중재 관련된 법을 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주요 규범들이 있습니다. 국제 물